근데 원래 우리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되게 어떤 숭고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투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또 다른 강력한 동기는 그냥 미국 독립을 원했던 세력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을 두고 이제 다투게 되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우리 채널의 주제가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이 사실 땅인데 이 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한국은 뭐 아파트야. 어쨌든 이런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다.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좋은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땅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의 역사나 땅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달에 읽은 책인데 이건 감히 올해 가장 재미있을 책이라는 생각도 딱 들어가지고 이 토지의 역사를 다룬 정말 엄청난 거대한 서사가 있는 거를 다룬 책을 오늘 이제 갖고 왔고요. 여기서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 역사들이 권력, 혁명,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그런 드라마틱한 서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국가의 탄생, 그리고 뭐 냉전 시대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전쟁의 배경이기도 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아니면 호텔 체인의 성공 공식,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토지가 세상의 흐름을 정말 비밀스럽게 조종해 왔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깊은 스펙트럼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갖게 된 그런 생각은 뭐냐면은 이 땅이라는 자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우리 사회에 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땅의 비밀을 낱낱이 해부한 마이클 버드의 책이죠.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를 바탕으로 뭐 땅에 얽힌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 5가지를 소개하는 거는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 이야기인데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대 들어서 땅이 어떻게 거대한 부와 권력으로 이어지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줬던 사례가 바로 맥도날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맥도날드를 세계 최대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로 잘 알고 있고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뭐 영화 등등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는데요. 근데 맥도날드의 사업 모델을 혁신을 했었던 사람은 해리 소너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돈이 15센트짜리 햄버거를 파는데 있는 게 아니고 그 햄버거를 파는 땅에 있다는 거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햄버거라는 그 상품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제하는 것이 이제 돈을 버는 길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한테 매장 부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해리 소너본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애초에 사업을 할 돈이 없었는데요. 그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냐? 자기 집을 담보로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그 소매점을 하나 열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 관련 기계를 사는데 이제 집담보 대출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모기지가 흔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정말 아등바등 설득해서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사업 자금을 대고 그 레버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아는 스토리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또는 부동산을 레버리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맥도날드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사람이 이제 소너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맥도날드는 사실은 세계 최대 부동산 회사 중 하나인데요. 그 맥도날드의 매출이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가장 큰 수익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맹점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맥도날드가 보유한 토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전체를 더하면은 그게 4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원화로 환산하면은 약 55조 원 정도 되고 회사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삼각전에 482억 불로 넘어섰더라고요. 총 자산은 606억 불이 넘어가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 거의 이제 80%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완전히 부동산 임대 회사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너버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우리 진짜 사업은 부동산이다. 햄버거는 그저 가맹점주들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농담처럼 발언을 했었지만 이 한 문장이 이제 맥도날드라는 거대 토지 부동산 제국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산주의를 퍼져가는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이러니하게 부동산이었다는 주제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요즘은 신냉전이라 부르는데 과거 70년대까지는 냉전이었죠. 이 냉전 시대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뭐 나름 총성 없는 그런 전쟁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이제 군함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 결국 이제 등기부 등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토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울프 라데진스키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 인물이 여기서 필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뭐 잘 아시겠지만 400년 이상 이어졌던 그런 짜르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교환이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족과 함께 이제 살던 이제 울프 라데진스키가 이제 결국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 소위 러시아에서 농민들에게 그 땅을 빼앗는 공산주의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역설적으로 농민들이 땅을 이미 갖고 있게 만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의 경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재분배해 줄 거니까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굉장히 설득되는 거를 봤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땅을 갖고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온 건데요. 근데 미국에서 미 농무부의 이제 관리가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을 이제 현실로 옮기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지금 2차 대전은 이제 메가더 장군의 그 연합군 총사령관 권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일본에 파견 나가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부동산 제도를 라데진스키가 바꾸게 되거든요. 라데진스키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을 소장노에게 전부 주는 과정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소수에게 소유가 되었는데 다수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만이랑 한국에서도 라데진스키 철학에 따라 가지고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소수가 갖고 있는 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갖게 된 겁니다. 1947년 일본의 자장농 비중이 37%였는데 1950년 불과 3년에는 62%로 이제 껑충 뛰고요. 이제는 다수가 자장농인 그런 사회로 변해서 자산의 민주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가 급진적으로 좀 됐었던 배경에는 이제 승전국인 미국이고 연합군 총사령관이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엘리트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 설득을 가장 돌아가게 만들었던 핵심 논리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중에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자기 땅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를 자기가 직접 받고 거꾸로 땅이 없는 사람은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걸 또 직접 봤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를 그 당시에 일본 관료들에게 설득을 했던 거고 그게 먹힌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국, 대만,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부동산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게 된 거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알게 된 거지만 그 라데진스키의 씨앗이 자라게 된 거고요. 그는 이거를 난 지금 여기서 완전 충격이었는데 자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에서 자산 소유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자산 소유 민주주의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 80년 넘은 그런 데서 온 거고요. 그 냉전에 대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념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를 막는 데는 자산 민주화가 엄청나게 중요했었다는 거를 이제 어필한 부분인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독립전쟁 얘기인데요. 이것도 부동산 투기 전쟁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핵심적인 얘기는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과세를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미국에 대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제 텍세이션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되게 어떤 숭고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투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또 다른 강력한 동기는 그냥 미국 독립을 원했던 세력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을 두고 이제 다투게 되었다는 거죠. 애초에 세금이 도화선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운동가이자 동시에 그 자산이나 이런 세력은 어떻게 형성했냐면은 대규모 토지 투자로 형성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식민지 엘리트들에게 미국 서부의 미 개척지는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기회의 땅이었고, 그 조지 워싱턴도 미시시피 랜드 컴퍼니를 설립을 했는데 서부 개발하겠다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자원 개발하겠다는 회사였거든요.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했었던 부동산 거물이었는데, 근데 영국 정부가 1763년에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미국의 그 동북부를 보면은 에팔레치아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 가지 말라는 게 칙령 1763입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은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 가려고 회사까지 다 설립해가지고 엄청난 자본 투자를 다 해놓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을 포함해가지고 그를 도와줬던 그런 세력들에게는 그 서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완전 자기 미래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여기 영국 대표를 보내지도 않아 놓고 그러면서 과세를 한다거나 하는 등등 이런 정책을 쓰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칙령 1763이 그 미국의 원래의 원주민을 달래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으로 이제 좀 해석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땅을 먹으려고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놨었던 거죠. 근데 영국 왕실을 좀 앞지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생각을, 본인도 명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대표 없는 과세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불러일으킨 다음에 동료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세력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마이클 버드의 분석이 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평소에 그 땅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토지야말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영구적인 자산이고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찐 부동산 애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과 미국 독립전쟁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깊게 관여가 돼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잘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마이클 버드 책을 읽으면서 진짜 와,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동산에 연관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바꿀 뻔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예언자 스토리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19세기 말에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금서처럼 돌아가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다는 전설의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진보와 빈곤을 썼던 이제 헨리 조지가 샌프란시스코의 예언자 스토리입니다. 저자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사실 무명 기자였습니다. 기자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국어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에도 영향을 주는 엄청난 그런 선구자적인 지식인이 되는데요. 갓 태어난 아이를 먹일 돈이 없어서 거리에서 구걸하고 이제 가난하게 살았었다가 이제 그런 가난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인류 문명은 진보를 하는데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계속 진보를 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들어서고 사회 전체의 생산과 부는 증가하는데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도시에는 빈민가가 많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질문이겠잖아요. 그래서 일부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아니면은 뭐 기술 숭상형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기술 발전하면은 미래에는 빈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뭐 머스크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전주의 경제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경제와 총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난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가난은 더 생겨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 고민에 대한 헨리 조지의 대답은 뭐냐면은, 인류 진보의 결과로 창출된 경제적인 모든 총이익은 결국 땅으로 가더라는 거죠. 땅으로 가고, 그래서 그 지대의 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실은 누가 갖냐? 토지 소유주만 갖는다. 이런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혁신을 해서 만든 부를
근데 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 그걸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대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고 심지어 자본가들조차도 땅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땅이 흡수되는 그런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그 진보와 빈곤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싱글 텍스라고 해서 단일세라는 거를 만듭니다.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아예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소득세 빵, 법인세 빵, 부가세 빵, 모든 세금 빵이고 어디다가만 세금을 매기면 되냐면은 토지에다가만 매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없애고 토지에만 매기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싱글 텍스라고 한 거고요. 토지 단일세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토지 단일세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재정을 다 충당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도 미래의 경제학자가 다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먹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과 아시아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헨리 조지는 1886년 뉴욕시장 선거에까지 나가게 되고요. 물론 선거는 졌지만 추대받아가지고 선거가 나간 거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예언자, 샌프란시스코의 현인 이런 호칭으로 불리면서 지금 대만을 만든 순원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임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 책은 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제 마이클 버드가 헨리 조지의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요약했기 때문에 진보와 빈곤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 서사를 다루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헨리 조지 사고관이 어떤 부분에서 와해되고 곡해되는지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가령 한국에서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조지스트라고 하면은 마치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긴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막 규제를 하는 자유시장 경제론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헨리 조지는 사실은 매우 시장 경제적인 그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세금을 없애야지 그것이 잘 돌아간다고 알고 있었던 거고, 결국 토지에만 단일세를 매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가장 매끄러운 방식으로 최효율적인 경제 구조가 돌아간다는 걸 설명한 사람이거든요. 결국 세금을 매겨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 낮춰야 된다, 이딴 이제 낮은 레벨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전체 경제 사이즈를 고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헨리 조지만큼 좀 잘못 알려진 사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글을 자세하게 다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얘기는요. 이제 슈퍼스타 도시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제 소위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도쿄 같은 그런 슈퍼스타 도시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슈퍼스타 도시의 함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제 아서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도시에 모여 살 필요가 없고, 그다음 도시가 이제 해체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면은 정반대이죠. 오히려 더 도시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이제 과거의 전망과 다른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 거는 굉장한 이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클라크가 예언한 거는 뭐냐면 그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로는 반도체나 AI 그런 인터넷 혁명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이제 태어났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의 종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 버리는 효과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슈퍼스타 도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생산성 그리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 인재들과 사람들이 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슈퍼스타 도시들은 사실은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샌프란조차도 매년 1만 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주택 건설 최고 기록은 연간 5천 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맞추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전 세계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부동산 경제학이라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 이론을 다뤘었는데, 이런 공급이 제약적인 도시에서는 이제 슈퍼스타 도시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부동산 가격, 경제적 장벽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자산 격차가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약속했던 뭐 유토피아 아니면 빈부 간의 격차 완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정반대로
오히려 부동산을 둘러싸고 자산 격차, 그 다음에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세대 갈등, 이런 함정에 모조리 빠지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일본이 경험했던 버블 붕괴와 같은 그런 사례로도 이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책에서는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덧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진 상태로 슈퍼스타 도시들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다는 게 기술과 토지 가격, 도시 간의 그런 아이러니인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이제 5번째 주제로 담았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토지라는 거는 단순한 그 가계의 자산 형성의 방법을 넘어가지고 인류 역사는 부동산과 같이 그냥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의 땅이 너무나 고건해하고 있다는 거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국가나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이기도 했었던 것도 있고, 심지어 냉전이라든가 독립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땅에 대한 역사는 진짜 서사가 어마어마하구나라고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은 그냥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새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 앞으로 미래는 뭐 땅이 어떤 그 힘을 갖게 될 것인가? 지금 AI 시대에다가 뭐 피지컬 AI가 오만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과거의 땅의 법칙이 미래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또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거는 마이클 버드가 쓴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니까 기술이 어떻게 엄청나게 발전하더라도 땅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됐는데, 정리하면은요, 짧은 시간만으로 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집값이 올라나 말라냐.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인류사 5,000년을 진짜 뎁스 있게 다루면서 토지를 둘러싼 인간사, 국가사의 중대한 이벤트들이 뭔지 그거를 정말 너무 깊게 다뤄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자체가 그냥 인류사를 총 요약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읽고 나면은 뭐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본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영국계 기자인 이코노미스트지의 경제 칼럼니스트고요. 올해의 젊은 기자상을 받은 마이클 버드입니다. 칼럼니스트답게 부동산과 세계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시야가 탁월합니다. 원래 유럽 기자들이 필력이 좋아. 그래서 제가 유럽 저자가 쓰는 책들을 주로 좋아하거든요. 미국 저자보다. 왜냐면은 이제 유럽에서의 그 공부 방법론이 그 깊은 역사 속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옥스퍼드 학파라고 하겠습니다. 그쪽 방법론으로 책을 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책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거의 한 3, 40권 정도 되는 책을 읽겠지만 이미 탑10은 정해놨어. 아니지. 탑5는 정해졌습니다. 마이클 버드. 부동산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